자, 오늘은 중개보수 나갈 차례죠. 58조. 그 유예약집 지금 수정표가 나갔거든요. 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오류 붙이시라고 지금 나갔는데, 분묘기지권 부분이 빠졌어요, 지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경우에 지류지급 의무가 있는 걸로 지금 변경했죠, 판례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나갔어야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도 나가면서 같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없다를 있다로 고쳐놓으면 되니까, 그는.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하시고, 오류 붙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개정된 내용이니까 올해 가볍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증금이 6억 초과했다든가,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걸로 일단은 6월 1일서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실무하신 분들은 일단 참고해 주시고, 근데 모든 주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은 군 지역에 있더라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다음 주에 나가겠죠, 이 부분을. 자, 그럼 중개보수 및 실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예요. 작년에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론만 2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중개보수 관련해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출제를 잘 안 하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이 부분을 가볍게 이 부분은 물어봤어요. 자, 그럼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토지를 칠판이 바뀌었네. 새거로 바꿨네.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했어요. 그럼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갑이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을이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중개계약이 체결됐죠. 그럼 이제 이게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의뢰를 받을 때냐, 계약 체결 시냐, 잠금 시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자체입니다. 이것은 발생이 언제 됐느냐, 이 문제예요. 언제 그리고 행사하느냐, 이 문제인데, 자, 의뢰를 받을 때 발생합니까? 계약 체결 시 발생합니까? 잠금 시 발생합니까? 중개 의뢰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이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때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 시에 행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개 의뢰를 받을 때 권리 자체는 발생이 되고 이때 행사를 한다. 그럼 잠금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멸에 관한 문제인데 체결된 계약이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이때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하여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A가 숨김으로써 계약이 체결됐는데 후일 이 사실을 을이 알게 됨으로써 이 계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개공의 고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거죠. 그럼 이때는 받은 금액이 있다면 돌려주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서 가면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계약이 깨졌다.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이제 판례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만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넘어가서 중개보수의 한도로 들어갑니다. 이 중개보수 한도, 이거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론을 출제한다면 이 한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개보수의 한도는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주택이었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예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개혁공사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교통부용으로 그 한도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 한도 체계입니다. 그래서 일방으로부터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1천분의 9는 0.9%죠.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이었어요. 그럼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0.8% 범위 내로 정해줬고요. 이렇게 국토부령이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이거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는데 국토부령은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오피냐, 오피스텔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갖춘 걸 얘기해요. 이른바 주거용 오피라고 부르는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라면 이거 평으로 한 사람 몇 평 정도 나온다고요? 25평 정도. 그럼 분양 면적은 한 40평 되는 거죠. 오피스텔은 이건 공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양 면적이 한 40평 되는 거예요. 아파트라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85제곱미터라면 32평형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피스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이렇게 매매 교환이에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그래서 0.5%를 해놨고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 그래서 0.4% 정해졌어요. 이게 그래서 반값 중개 보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에 대해서는 매매 교환 0.5, 임대차 등은 0.4% 정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이랬고요. 그럼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에요. 그럼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 상가가 있고 토지도 있고 임목도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를 최고 한도로 했고요.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이 주택을 제외하고요. 상가 토지 입광목에 대해서는 단일 한도 체계로 가고 있어요. 일방 최고 0.9% 가고 있죠. 이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거래 금액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든 토지 임대차를 중개하든 상가 매매를 중개하든 토지 매매를 중개하든 임목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중개하든 관계없이 모두 일방 최고 0.9%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한도 정하는 방법을 반드시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기업공사는 말이에요. 중개보수 한도표를 게시를 해야 돼요. 그럼 게시를 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게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으로 그 한도를 직접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을 한도를 그 한도표에다가 명시를 하래요. 명시하고 게시를 해주고 이 게시된 이유를 초과해 받아서는 아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방법을 다 따져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죠. 중개보수의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료에 없습니다. 요약집에. 이 부분은 제가 뺐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있잖아요.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거 서울시 조례하고 같다 틀리다? 같다. 전국의 17개 시도 조례가 모두 같죠. 그래서 현재 전부 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왜 우리 교재에 지금 안 실려 있습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출제하면 이걸 제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참고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입니다. 매매 교환이에요. 거래 금액은 5천 미만, 5천 이상 2억 미만, 다음에 2억 미만, 2억 이상 6억 미만, 6억 이상 9억 미만, 다음에 9억 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거래 금액 나눠놨고 5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0.6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매매는 0.6으로 출발하고 2억 미만은 0.5, 다음에 0.4, 다음에 6억 이상 9억 미만은 0.5%죠. 이게 그래서 요게 반값 중개보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6억 이상의 매매는 전부 다 0.9%였거든요. 근데 이제 6억, 9억, 요게 이제 0.5% 됐고요. 9억 이상이었다. 그럼 이때는 고가주택이라면서 이게 그래서 1000분의 9, 0.9%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여기 9억에서 12억 구간대를 새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요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요거 매매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한도액도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은 주택의 5천만 원 미만 매매 기간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한도액이 25만 원. 다음에 2억 미만은 80만 원. 그래서 이건 2580으로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등이에요. 임대차도 거래 금액은 5천만 원 미만. 이건 이제 매매의 절반인데 5천 이상 1억 미만, 다음에 1억 이상 3억 미만, 다음에 3억 이상 6억 미만, 다음에 6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차는 요율이 일단은 0.5% 출발해요. 그래서 0.5%, 0.4%, 0.3%. 다음에 이제 3억에서 6억권대. 요게 반값 중개보수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0.4%. 원래 0.8%였거든요, 이게. 근데 0.4%. 그 다음에 6억 이상. 이른바 고가주택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0.8%입니다. 그러면 한도액은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이었잖아요. 이때는 20만 원. 그 다음에 요거 1억 미만이었다.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30으로 숫자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인천시조례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액표다. 그래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거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상한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율이지. 이거 확정률이다 아니다? 확정률 아니죠? 그럼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재 60페이지에 지금 색깔 칠해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일방 한도액표니까 산출된 보수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죠.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상가 임대차 중개했거든요. 양쪽 모두를 중개했다. 이걸 실무적으로 양타 친다고 그랬죠. 그럼 양타를 쳤다면 일방 최고 0.9%니까 양타를 쳤다면 거래금액 1.8%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상가 임대차일지라도. 근데 주택은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산출보수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주택의 소재지 시도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틀렸어요. 이때는 어디 기준한다? 사무소 기준이에요. 사무소 기준.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우리 기업공사께서 만약에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 그럼 이거는 물건지로 간다는 게 아니죠. 어디 간다? 사무소로 간다. 인천광역시 조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모두 중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건지를 제공한다면 중개할 때마다 이쪽 조례 확인해야 돼요. 불편함이 있고요. 손님은 지금 여기 서구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 사무소에는 인천시 조례가 게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보호 차원에서도 사무소로 통일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거래 소개했거든요. 그럼 이건 주된 사무소 기준으로 갈 게 아니죠. 분사무소 기준 시도조례를 적용한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로 안 가요. 이거는. 이 분사무소로 손님은 찾아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복합건물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해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었다. 그럼 전체에 대하여 주택 외 중개사물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1층이 상가였고요. 2층이 주택이었어요. 이게 상가주택이죠.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구분 건물이었다. 그러면 여기 1층 등기 따로 나와 있고 주택도 따로 나와 있다. 그럼 이걸 구분 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건물이에요. 이걸 실무에서는 통건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상가율이 틀리고 주택률이 틀리잖아요. 그럼 이걸 중개했다면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냐? 주택의 면적이에요.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했어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다. 이상이면 전체에 대하여 뭐로 갈라? 주택으로 가라.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일단은 그래서 주된 부분으로 가라는 얘기 같은데 주택으로 일단 전체를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를 상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주택 면적도 50제곱미터였고 상가 면적도 50제곱미터였습니다. 둘이 같다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같다면 주택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냐 미만이냐 초과냐 뭐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일단.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같다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복합건물 이것도 아주 잘 묻기 때문에 이해해 두시고요. 참고. 이때 면적 기준인데요.
이 면적은 실사용 면적 기준이게요? 대장상 면적 기준이게요? 네? 대장상 면적이에요. 이걸 세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용도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죠. 세금은. 그래서 우리는 대장상 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대장상 면적으로 2분의 1 이상이었다. 그럼 전체를 주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부가세는 별도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10% 별도로 갑니다. 중개보수 한도에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보수가 법정액이 3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일반 과세자였어요. 그러면 부가세 10% 더 받을 수 있죠. 330만 원. 그래서 부가세는 별도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엄청 잘 묻고 있는데 이 판례태도 중개보수 약정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죠. 그래서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근데 주의할 점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중개 의뢰인과 보수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은 전부 무효 맞습니까? 전부 무효예요. 근데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입니다. 근데 무등록업자는 전부가 무효예요. 그래서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돼요.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데 우연한 기회에 한 번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를 하고 의뢰인과 보수받을 것을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은 과하지 않은 이상은 유효라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구분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지불 시기가 그 밑에 나오겠습니다.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약정에 따라되 약정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로 간다고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그럼 이거 잔금시로 간다는 얘기죠? 중개가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간다. 약정에 따라되 약정이었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중개보수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칠판이 새 거니까 상당히 낯서네. 자, 그러면 중개보수 이제 계산을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60페이지 지금 내용의 표로 가는 거예요. 표. 그러면 중개보수의 산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율을 곱해요. 그럼 이제 산출액이 나오죠. 그럼 이제 주택의 경우는 한도액이 있더라고요. 한도액과 비교하여 항상 적용금액 받는 거예요. 그럼 산출액이 더 컸다면 한도액 받아야 되고 한도액이 더 컸다면 산출액 받아야 되고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 받아도 됩니다. 이때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거래 유형이 매매였어요. 그럼 매매의 경우는 매매 대금을 하면 되죠.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역시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자, 그러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1억 8천짜리. 요율표가 지금 없어서 참 불편한데 일단 1억 8천. 그럼 5천 이상 2억 미만이에요. 이때는 0.5%. 최고율 0.5%. 그럼 0.5%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0만 원 나오죠. 90만 원 나오는데 이거 한도액 있죠. 2580. 그러니까 80만 원의 한도액이에요. 그러면 이거 80만 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만 원 더 받았어요. 몇 년 징역 가신다고요? 1년 징역 갑니다. 그래서 보수 초과는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이 쳐요. 그래서 이거 1억 8천짜리 80만 원이 초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상가입니다. 상가 매매가 2억짜리였어요. 최고율 연습합니다. 상가는 최고율이 몇 프로? 0.9%. 그래서 0.9%요. 그래서 29, 18, 180만 원이죠. 이것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럼 양타 치게 되면 360만 원이죠. 월세는 나오네. 한 건 하면. 자, 그래서 2억짜리 이제 360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의 OP였어요. 오피스텔. 85제곱미터의 OP. 매매가 2억짜리였습니다. 그럼 최고율 몇 프로? 0.5%. 그럼 250, 100만 원이죠.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매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적용 부분에 말이에요.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거래 해가지고 매매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민법에서. 점유계정.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갑이요.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 계약을 개공이 중개했습니다. 이거를 매매를 중개했어요.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도 소개한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따로 써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매매만 적용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일단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요건이라는 게 동일 중개대상 무리해돼요. 동일 중개대상 무리해대하여 동일 당사자야 됩니다.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예요.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에 함께했다. 그러면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에 함께 되면 이때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거 점유계정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요. 이 경우가 더 많죠. 갑이요,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임대차 계약은 경과하는 겁니다. 이거. 이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을한테 아파트 사주고 임차인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데 이때 을로부터 그럼 따로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있죠. 이건 점유계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 당사자 요건을 충족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실무적으로 이 경우에도 이 임대차는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에 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환이 나오고 있죠? 그럼 분양권부터 먼저 볼까요? 거기 맨 밑에 칸에 분양권 있죠? 그럼 분양권 거래 중개였습니다. 그럼 분양권은 분양금액으로 보수를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분양가로 받으면 안 되고 비납입금이요. 이미 납입한 금액. 그래서 이미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거에다가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갑니다. 거래금액을. 이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P라 부른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할 때 P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P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분양권인데 분양가액이 만약에 5억이었어요.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요.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이 됐어요. 그 중도금은 대출받지 않습니까? 많이? 대출받는데 스케줄상 요거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납입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대출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때는 납입한 걸로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P가 만약에 5천이 붙었다. 그럼 중개보수 산정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5천 1억. 그 다음에 5천이니까 일단은 2억이 됩니다. 그럼 2억에 대하여 매매유예를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억 주택입니다. 이거 아파트 분양권이면 만약에 아파트 유예를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5천 이상 2억 미만 0.5%, 2억 이상 6억 미만 0.4% 이렇게 돼요. 그러면 0.4예요? 0.5예요? 0.4. 2억 이상 그랬으니까. 그러면 0.4%. 그럼 얼마 계산됩니까? 80만 원 나오죠. 이걸 쌍방 각각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이게 상가 분양권이었다. 그럼 역시 거래 금액은 똑같이 얼마? 2억이고 곱하기 0.9%죠. 그러면 180만 원 쌍방 각각받을 수 있고, 다음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OP 분양권이었어요. 그럼 역시 거래가는 역시 2억이죠. 그러면 0.5%죠. OP니까. 그러므로 100만 원 쌍방 각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의 경우는 비납입금에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가야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개업공사들 전부 다 불법행위자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 개공이요, 분양가액에다가 프리미엄으로 계산하여 보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개공이 주장하기를 그랬어요. 내가 무식해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착오를 하잖아요. 이걸 법률의 착오라고 해요.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착오를 뭐라 한다고요? 법률의 착오. 그럼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거든요. 우리 형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법률의 착오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갖고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는데 이 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인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 개공이 이게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제 계속 갑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 유형이 교환이에요. 그럼 교환 계약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죠. 맞바꾸는 계약이니까 이때는 거래 금액이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합니다. 거래 금액 큰 것 기준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단독주택 4억짜리를 맞바꿨어요. 그럼 거래 금액 큰 것 기준이니까 5억에 기준한다는 얘기죠. 왜 교환은 거래 금액 큰 것 기준이냐면 5억짜리를 줬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되고 4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 금액 큰 것 기준이다. 그럼 5억은 2억 이상 6억 미만이에요. 0.4%죠. 그러니까 20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단독주택 4억짜리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하겠죠. 둘이 금액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요걸 민법에서 뭐라 부른다? 보충금이라고 부른다. 보충해 준 거예요. 근데 중개보수 산정할 때요. 보충금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순수 가액만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요 정도. 그러니까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출제할 때 교환을 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요 문제만 낼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참고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5억짜리를 맞바꿨어요. 그럼 이건 거래 금액은 같은데 중개보수 요율이 틀리죠? 그럼 이때 뭘 기준한다? 상가를 기준한다. 보수율이 높은 것 적용한다는 게 우리 유권 해석이에요. 일단 5억 상가를 줬으니까 상가를 받았으니까 요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거 5, 9, 45, 450만 원 나오는 거죠. 이걸 쌍방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4억짜리 맞바꾼 거예요. 그럼 요율이 틀리고 물건도 틀리잖아요, 지금. 금액도 틀려요. 그럼 이때는 뭘 기준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중개 보수를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럼 5억짜리 200 나오죠? 상가 4억짜리 얼마 나와요? 36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중개 보수가 높게 나오는 걸 적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교환에 있어갖고 요율 차이가 다른 물건끼리 교환했잖아요. 이때는 각각 계산에 높게 나오는 걸로 받으면 돼요.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요거는 해석상의 문제니까 일단은 출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해만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을 중개하시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겠죠? 왜요? 사기로 고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한쪽이 꼭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공을 상대로 이제 고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교환 계약은 웬만하면 중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교환은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라는 거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요. 다음 거래 유형이 전세였어요. 자, 그럼 전세에게는 전세금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전세 역시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자, 아파트 전세가 8천짜리였어요. 전세 8천. 최고율로 갑니다. 5천 이상 1억 미만은 0.4%. 0.4%입니다. 그래서 0.4%입니다. 그럼 계산 금액이 32만 원이 나오죠. 근데 이거 한도액이 있죠. 20, 30. 그럼 한도액이 얼마다? 3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어요. 2만 원 더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가 전세 8천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최고율로 갑니다. 0.9%. 그러면 7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이거 전세 8천짜리였습니다. 그럼 곱하기 0.4%다. 이거는 그럼 3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전세 계산 문제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쉽게 맞히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임대차예요, 지금.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월세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이었어요. 월세가 3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거래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으로 한다. 그럼 요 금액이 3천 나오죠. 그러면 환상거래금액이 8천 나옵니다. 8천만 원 계산해봤죠 지금. 이게 주택이었다면 30만 원이죠. 상가였다면 72만 원. 85제곱미터 이하의 5피였다면 32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요거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요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월 일부 이자를 쳤잖아요. 월 일부 이자. 월 일부. 일부는 1%를 얘기해요. 연리로 따지면 그런 12%죠. 요걸로 전환시켰어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5천밖에 없어요. 3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시킵니다.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월 일부 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00하면 다시 3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중개법 시절에는 요게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는 통상 여기에 24가 곱해졌고요. 상가임대차는 통상 12가 곱해졌거든요. 근데 2006년도, 2006년도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게 소액임대차에 있어갖고 중개보수가 무려 3배 정도가 실제로 뛰었어요. 그래갖고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는 대원칙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월세 곱하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몇으로 한다? 70으로 해요. 이 70은 적당히 낮춘 거예요. 적당히 낮춘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100을 합산하면 얼른 계산은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럼 5천만 원 미만 거래가 된 거예요. 이거 5천만 원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럼 딱 5천이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70을 하는 거죠. 이게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합니다. 그러면 총 거래대금 얼마 나온다? 3,400만 원 나온다. 이게.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주택임대차였어요. 주택이었다. 그럼 곱하기 0점. 임대차는 0.5%로 출발하죠. 매매는 0.6%로 출발하죠. 이게. 그러니까 0.5%. 그러면 17만 원 계산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상가임대차였다. 그럼 곱하기 0.9%. 그러면 30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의 5피였다. 그럼 곱하기 0.4%. 그러면 13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요.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단,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다. 그럼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그래서 요걸 놓치지 말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월세 곱하기 70으로 가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 상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토지임대차든 관계없이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전부 다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가도 그렇게 하고 토지도 그렇게 하고 오피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점 꼭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개보수 계산 연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